만약에 안 반응해서 여기에 CO2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CO2가 들어오는 다음 단계부터는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진행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TP가 들어가는 단계, 여기도 ATP 들어가고, 여기도 ATP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ADPH가 들어가죠. 자, 이 단계에서 ATP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스톱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 전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고, NADPH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G3P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여기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것만 안 되면 괜찮아요. 안 되는데, ATP하고 NADPH가 이게 소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TP는 ADP가 돼야 될 것이고, NADPH는 NADP로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명반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명반응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겠죠. 넘어가지를 못하면은 명반응도 스톱이 되는 거예요. 명반응도 스톱이 되고, 전자전달계도 스톱이 될 수 있겠죠. NADPH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죠? ATP가 넘어가지 않으면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두 가지가 다 스톱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CO2가 들어오는 게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CO2가 안 들어오면 다음 단계가 다 스톱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고 명반응도 의미가 없어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NADP하고 ADP가 만들어져 있는 이게 다 소모될 때까지는 명반응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명반응도 스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 같은 데서 재배할 때 CO2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탄산가스를 켜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보겠습니다. 178쪽에 1단계 CO2 고정. 탄소를 5개 가진 RUBP, 리블러스 1,5 바이포스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리블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죠. 1하고 5하고, 이 1하고 5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첫 번째 탄소, 다섯 번째 탄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결합 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첨가되어 카르복실화 반응을 일으켜 탄소가 6개. 카르복실화 반응을 일으켜 탄소가 6개인 불안정한 중간화합물이 생성된다. 이 불안정한 중간화합물은 위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7-11에. 이 중간산물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불안정하여 전이 상태의 효소에 결합된 채로 곧바로 가수분해되어 최초의 안정된 중간산물인 3PGA를 두 분자 형성한다. 자, 여기 그림 7-11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그림 7-11이 편집 들어가서 발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RUBP죠. 리블러스 2인산, 로인산. 여기 지금 첫 번째 탄소에 인이 붙어 있고, 그죠? 마지막 1, 2, 3, 4, 5. 5번 탄소에 또 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O 2인산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죠? 이것이 CO2를 만났습니다. CO2를 만났는데 이 CO2가 불안정한 중간 산물에 가서 어디에 붙느냐 하면 여기에 붙어 있죠. 그죠? 여기에 탄소가 붙고 그다음에 OH가 붙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카르복식이라 그래. 카르보닐기라 그래 가지고 카르보닐기. 카르보닐기. 여기가 불안정해요. 우리가 저거 지난번에 물 공부하실 때 물이 전기 음성도가 강해 가지고 막 옆에 있는 다른 분자들한테 찝쩍거리고 막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불안한 단계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개, 두 개, 3PGA가 지금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 3PGA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있던 별 표시 탄소 있죠? 여기로 왔네요. 요거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C14짜리 14짜리 분지를 이용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분지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책을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이때 카르복실화를 촉매하는 효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루비스코이다. 루비스코는 RUBP 카르복실라제 옥시게나제. 그래서 뒤에 코가 탄소도 작용하고 산소에도 작용하는 효소 작용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그런 독특한 효소죠. 약칭으로 켈빈 회로에서는 카르복실라제로 작용하고 광호흡 때는 옥시게나제로 작용한다. 이게 광호흡 때는 할 때 이게 181페이지에 보면은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환원. 자,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책 내용이 이해가 쉽죠? 이제 먼저 한번 훑어보고 했으니까, 그죠? 2단계가 PGA의 환원. 다른 말로는 당 합성이라고도 말해요. 당 합성. PGA는 ATP를 사용하여 인산화되어 반응성이 큰 1,3,2인산 글리세르산 BPGA를 만들고 계속해서 NADPH를 이용하여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 G3P, 뭐 GAP나 PGAL로 약칭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 G3P는 RUBP 재생 단계, 이게 3단계죠. 3단계로 넘어가고 남는 일부, 요거는 이제 12개로 따졌을 때는 2개, 2개, 10개를 말하는 거고 6개로 따졌을 때는 1개, 5개를 얘기하는 거죠. 남는 일부가 과당, 포도당, 설탕, 녹말, 그 밖에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출발물질로 이용된다. 자, 여기도 한번 그림 7-1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3PGA죠. 3PGA가 지금 탄소가 1개, 2개, 3개 붙었네요. 그죠? 3개 붙었고 여기에 인이 하나 붙어 있죠. 인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에 ATP가 들어가서 ATP로 바뀌면서 여기 원래 인이 1개 있던 것에서 끝에 하나가 더 붙게 됐어요. 그죠? 여기 BPG 단계죠. 자, 얘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런 게 막 나와 있으면은 이게 불안 요소예요. 안정이 좀 덜 된 요소예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수소가 들어오죠. NADPH. 수소가 들어와서 여기에 탄소에 여기 인이 빠져나가고 여기 수소가 붙게 됩니다. 그죠? 수소가 붙게 되죠. 우리 음,
이렇게 해서 G3P가 만들어졌어요. G3P가 만들어졌고, 일단 그 자고 여기 보면은 환원작용을 계속하면서 수소를 지금 NADPH를 통해서 수소를 지금 계속 붙여 나가잖아요. 그죠? 왜 수소를 붙여 나가느냐? 다른 사례는 없느냐? 보면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 식물성 지방, 예를 들어 뭐 참기름이든지 들기름이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탄소 결합이 탄소가 쭉 되면서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붙는데 어떤 데는 이중 결합으로 여기는 없어지고 이중 결합으로 돼서 탄소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이게 결합이 휘어요. 그죠? 결합이 휘어요. 휘면서 또 얘는 또 한 개가 수소가 있고 또 이중 결합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결합이 있는 부분이 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이 그 뭡니까? 갑자기 또 이름이 큰일 났어요. 그죠? 자꾸 이름이 불포화 지방산. 이 불포화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은 수소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랬으면은 이게 포화 지방산이 되는 거죠. 다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꽉 들어찼다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결합이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고 수소가 빠져나간 상태예요. 빠져나가고 결합이 탄소끼리 이중 결합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불포화 상태예요. 포화가 안 된 상태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강제로 수소를 집어넣어요. 식물성 기름에다가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요. 수소가 다 들어차 있는 딱딱한 형식. 이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죠. 트랜스 지방. 그 야자유라든지 이런 지방들은 불포화 지방 상태에서 공장에서 강제로 수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트랜스 지방을 마가린 같은 거 트랜스 지방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랑 같다고 보면 돼요. 이 트랜스 지방은 이게 결합이 탁탁탁 체계적으로 딱딱 잘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상태예요. 안정. 불포화 지방산은 조금 불안해요. 그죠? 화학 결합이 불포화돼서 결합이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산패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상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 몸에는 이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딱딱한 상태를 이걸 분해해 가지고 쓰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돼요. 근데 얘들은 바로바로 사용할 수도 있을 뿐더러 적절한 자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우리 몸에서 여기다 수소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떨어뜨려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수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지금 불안정한 중간 산물에다가 NADPH를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정된 산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리는 트랜스 지방 만드는 원리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3단계죠. 이게 마이크를 안 켜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방금 보자 저기 뭐야 트랜스 지방 얘기할 때 설명 들으셨어요? 네,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3단계 넘어갈게요. G3P는 3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에 의해 DHAP로 전환된다. 이게 DHAP하고 G3P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화학식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구조식이 달라요. 구조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물질이어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G3P와 DHAP가 촉합되어 과당 162인산을 거쳐 과당, 포도당, 그리고 설탕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G3P 두 개가 이제 저장 물질로 넘어가는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G3P는 3, 4, 5, 6 및 7탄당에 관여하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켜 RUBP를 재생산하여 이산화탄소 고정의 순환적 회로를 완성한다. 요거는 이제
RUBP 재생 단계 3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G3P의 일부는 설탕과 녹말 합성에 이용된다. 그림 7-13 그것도 한번 그림 볼게요. 책에 그림이 뭐 복잡하게는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책 제가 미리 작업을 조금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어요. G3P 이제 책에서는 우리 6개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죠? 저는 설명드릴 때 12개 기준으로 했는데 6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개가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설탕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DHAP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뭐 설탕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녹말을 저장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개는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아까는 제가 간단하게 RUMP 단계로 해서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이렇게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단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뭘 만드냐? 여기 RUMP예요. 유글로스 5인산 RUMP를 거치고 여기서 이제 ATP가 공급이 되죠. ATP가 공급이 되고 마지막에 RUBP가 다시 만들어지고 RUBP는 CO2를 만나서 이제 이 단계가 1단계죠. 여기서부터 1단계죠. CO2하고 유글로스 2인산이 만나서 PGA 만드는 거예요. 1단계로 다시 넘어가고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 3단계는 여기까지, 그죠? 이 부분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복잡한 거 이거는 뭐 꼼꼼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이 책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부족해요. 요 그림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책, 생화학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참고로 여러 권을 논문도 좀 찾아보시고 하면은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가 이해했다 싶으신 분, 별도로 공부하신 분, 유레카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학우님들한테 발표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계속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결국 광합성의 전 과정을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분하여 요약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즉 광합성 과정은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는 명반응하고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암반응으로 나뉜다. 명반응에서는 물의 광분해 두 관계 사이의 전자 전달 과정으로 ATP와 NADPH를 생산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암반응은 켈빈 회로로 요약되는데 명반응에서 생산된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환원시킨다. 네, 여기까지 광합성은 실질적인 광합성은 다 끝났어요. 자, 이해 다 잘 하셨죠? 직접 한번 네. 집에서 혼자서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를 한 몇 번만 명반응부터 뭐 세부적인 단계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중요한 게 전자전달계죠. 그죠? 일단은 명반응과 암반응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명반응에서는 전자전달계를 이해하시는 거, 암반응에서는 켈빈 회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속 물질을 주고받고 한다. 아마 이거 이해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위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아이고. 요 광합성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7-14. 뭐하냐? 안 일어나? 잠깐만요. 오늘은 이상하게 아, 음이 많이 들어오네. 그죠? 음소거를 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이 부분이 명반응 단계고, 이 부분이 안반응 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명반응에서는 물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관계 2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에서 관계 1을 거쳐서 NADP를 만들게 되고, 관계 2가 작용을 못할 때, 작동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NADPH가 전달이 안 될 때예요. 사실상 전달이 안 될 때는 관계 2는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순환적인 단계는 순환이 되고, 순환적인 단계에 관계 1만 작동을 하게 되죠. 관계 1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ATP는 관계 2 할 때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비순환적 단계에서도 만들어지고 순환적 단계에서도 다 만들어져요. 근데 NADPH는 반드시 관계 2가 같이 작용하는 비순환적 단계에서만이 NADPH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물이 광분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산소는 방출이 되고 나가버린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명반응에서 18개의 ATP와 12개 NADPH. 이거는 이제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ATP가 18개, NADPH가 12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얘들이 이제 안반응에 공급이 되죠. 안반응에 공급이 되면서 이때 CO2가 안반응에서 공급이 됩니다. CO2가 이 RUBP랑 만나가지고 이때 중간에서 작용하는 효소가 루비스코라 그랬죠. 루비스코 작용을 해서 첫 번째 1단계에서 PGA가 만들어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이때 이제 ATP가 12개 사용되고 NADPH도 12개 사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단계에서 그래서 2단계를 PGA의 환원 단계다. 왜 환원이냐? 수소를 받기 때문에 환원 단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G3P가 만들어지면은 G3P 중에 일부 12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2개가 저장 단계로 넘어가고 나머지 10개는 다시 RUBP 재생을 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효율이 PGA CO2 6개 중에 6개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는 그 중에 2개의 G3P가 저장에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100%다 저장되는 건 아니죠. 다음 단계로 RUBP가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도 사용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6분의 1은 저장 단계고 6분의 5는 다시 재생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광합성이죠. 이렇게 해서 안반응이 끝나면은 다시 ADP하고 NADP가 명반응 쪽으로 전달돼서 계속 전자전달계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광합성의 한 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돼요. 먼저 광합성은 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명반응은 딜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 안반응은 스트로마 기질에서 일어난다. 이것부터 그 틀을 잡아 놓으시고 사용되는 거는 에너지는 햇빛이 들어가고 물질로서는 명반응에서 물이 들어간다. 안반응에서는 CO2가 들어간다. 방출되는 거는 O2가 방출되고 6분의 1의 저장 물질이 포도당이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RUBP가 되면서 ATP를 NADP를 주고 받고 하면서 계속 명반응과 안반응이 돌아간다. 요 정도만 잊지 않으셔도 여기까지만 안 잊고 계속 머릿속에 유지하셔도 다른 책을 보실 때 광합성이 그렇게 돌아갔지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맞아 그때 세부적으로 요거였어 라고 알 수 있어요. 너무 세부적인 데다가 얽매여 갖고 나는 광합성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다음부터 잊어먹더라도 다시 공부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또 넘어가시죠. 181쪽에 광호흡 넘어가겠습니다. 광호흡은 또 무엇이냐? 한여름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자, 기온이 높고 건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건조하다. 물론 한여름이죠. 식물이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기공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 자, 기공을 닫아버리면 참 골치 아프죠, 그죠? CO2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기공을 닫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98페이지에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결과로 잎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하게 된다. 기공을 닫아버렸으니까 CO2가 안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켈빈 회로의 루비스코가 옥시게나제로 작용하여 이산화탄소 대신에 산소를 RUBP와 결합시킨다. 우리 아까 그 루비스코의 코 CO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하고 작용하는 카르복시라제로 작용하지만 산소가 CO2가 없을 때는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호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결과로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두 분자의 PGA 대신에 한 분자의 PGA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광호흡은 엽록체에서 시작되지만 반응 경로를 보면 퍼옥시솜, 우리가 그 세포 공부하실 때 퍼옥시솜 뭐 이런 거 나왔죠, 그죠? 올레오솜 뭐 그러고 그죠? 그때 시토졸 쪽에 있는 많은 그 기관들 이제 퍼옥시솜이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얘들이 뭔 일을 하나 했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겁니다. 퍼옥시솜 미토콘드리아를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반응 경로에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관여한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광조건에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호흡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렇게 해서 광호흡이라고 한다. 날씨가 너무 덥고 온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는 거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식물체 내에 물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요.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토양에 물이 없다. 그러면 식물은 완전히 말라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공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식물은 기공을 닫아버리고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CO2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합성을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숨만 헐떡헐떡거리게 되는 광호흡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7-15를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7-15 이것도 그냥 보시라 그런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낫죠, 그죠? 같이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림 보시고요. RUBP가 있습니다, 그죠? RUBP. 우리가 광합성 단계에서는 광합성을 할 시기에는 이 루비스코가 CO2하고 물하고 만나서 PGA를 만드는 이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탄소가 없어. CO2가 없어요. CO2가 없어지면은 이 루비스코가 RUBP에게 산소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옥시게나제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루비스코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호흡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CO2, 아까운 CO2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겨우 아까는 두 개를 만들 수 있었지만 겨우 한 개, 절반밖에 못한다 이거죠. PGA를. 그래서 켈빈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CO2는 이때 O2는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CO2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 받아들였던 CO2를 사용해서 계속 이 켈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닫아버리면 어느 정도는 CO2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개의 PGA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몸 안에 CO2가 완전히 소비되고 하나도 없어졌다. 그때는 곤란하죠. 식물체가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겠죠. 181쪽 계속 책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살아가지 밥을 못 먹으면 죽죠, 그죠? 예, 우리는 뭐 비타민 잘 먹고 뭐 철분제 잘 챙겨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호흡은 여름철에 온도와 광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두 가지 영향이 미치네요. 온도, 광도. 일반적으로 여름에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광호흡 때문이다. 식물이 광호흡을 하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탄소 고정량도 감소한다. 식물이 왜 이러한 비효율적인 대사경로를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의 하나로 고농도의 산소로부터 엽록체의 산화적 광 파괴를 방지하는 기작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우리 광합성 할 때 그 빛이 너무 강하면은 안테나 색소들이 역할 중에 한 개가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태양빛이 강했을 때, 그다음에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광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식물 가운데 일부는 광호흡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 특이한 이산화탄소 농축 기작을 갖고 있다. 자, 그대로 날씨가 너무 덥고 기온 건조하고 빛이 너무 세다고 해서 광호흡만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죠. CO2 포도당을 못 만들어내니까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보자. 해서 이제 시포 식물과 캠 식물이 갖고 있는 시포 회로와 크리슐산 대사 캠 회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식물의 15% 정도이다. 주로 뭐 저기 더운 지방이나 그다음에 저 사막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그죠? 먼저 시포 회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식물은 앞서 켈빈 회로에서 본 것처럼 CO2가 고정되어 생성되는 최초의 물질이 탄소가 3개인 PGA이다. 그런데 어떤 식물에서는 탄소가 4개인 유기산, 즉 말산이나 아스파르트산이 최초의 산물이다. 자, 말산 이거 우리 앞에서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말산 151페이지에 콩가식물 할 때 콩가식물에서 그 박테리아한테 그 식물이 박테리아한테 영양분을 주죠. 그게 말산이었죠, 그죠? 말산 줬죠. 그 다음에 아스파르트산도 앞에서 했었죠, 그죠? 단백질 그 아미노산 만들 때, 그죠? 그 NH3 암모니아하고 그 뭐야 알파케토산 중에 한 가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스파라긴산 만든다는 거, 그 기억나세요? 옥살 아세트산 있죠? 합쳐가지고 그 149페이지 거기 나오죠. 이러한 사실은 1965년 코르차크가 광합성 효율이 유달리 높은 사탕수수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197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치와 슬랙은 이를 재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반응을 시포회로 또는 해치-슬랙 회로라고도 한다. 켈빈 회로만을 거치는 일반 식물은 C3 식물이며 탄소 3개짜리란 뜻이죠. 추가로 C4 회로를 거치는 식물은 C4 식물이라고 한다. C4 식물은 주로 열대성 초본 단자엽 식물,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수수에서 볼 수 있지만 쌍자엽 식물인 국화과 비름과 식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18과에 1500종의 C4 식물이 알려져 있다.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 중에도 C3와 C4 식물로 나누어지며 C3와 C4의 중간형 식물도 상당수 알려져 있다. C4 식물은 C3 식물과 잎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C4 식물은 둥글고 큰 유관 속 초세포가 발달하고, 자, 이게 C4 식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C4 회로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유관 속 초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유관속초 세포 안에 엽록체가 들어있다. 그리고 유관속초 주변으로 여육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며 두 세포들 간의 원형질 연락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 일반 C3 식물들은 주로 그 엽록체가 주로 여육세포 안에 들어있죠. 여육세포라 하면 책상세포하고 책상 조직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그죠? 두 가지였죠. 그죠? 이 두 가지 이쪽에 주로 많고 유관속초 쪽에는 그게 엽록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포식물은 유관속 초세포 안에 엽록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에 이따가 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엽육세포의 엽록체에서 먼저 PEP 인산 에놀 피루부산 가 CO2를 받아서 OAA 옥살아세트산으로 변한 다음 식물에 따라서는 말산 아스파르트산으로 전환된다. 이게 지금 회로 기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탄소 4개 유기산들은 이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유관속 초세포로 이동하여 그곳 엽록체에서 탈탄산 작용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탈탄산 작용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 그 나트륨 할 때 이게 내용이 나왔어요. 121페이지에 거기랑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 결과로 피루부산이 생성되면서 CO2가 발생된다. 이때 생긴 CO2는 RUBP와 결합하여 켈빈 회로에 연결되며 피루부산은 엽육세포로 다시 들어가 ATP를 사용하여 PEP로 재생된다. 자, 이게 지금 회로 과정인데 회로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죠. 그림 7-16. 예. 먼저 C3 식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세포 모양부터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잎의 모양인데 위에 거는 C3 식물 벼고 밑에는 C4 식물 강피. 강피라는 게 그 논에 보면은 벼들이 이렇게 쭉 자라고 있으면은 그 중에 혼자 삐쭉하게 튀어나온 놈, 그놈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맞습니다. 예, 맞답니다. 강피는 왜 그렇게 벼들은 키가 작은데 얘는 왜 그렇게 키가 혼자 삐쭉하게 크냐? 그게 시포 식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잡초 종류들이 보면은 시포가 대부분 많아요. 자, 먼저 엽육세포를 한번 볼게요. 엽육세포에 보면은 여기 안에 까만 이렇게 점이 박혀 있는데 그게 이제 엽록체겠죠. 여기도 보면 엽육세포에도 보면 뭐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엽육세포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이 엽육세포가 여기는 듬성듬성 있죠. 여기 좀 빈자리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엽육세포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죠?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파리들이 그 잡초들이 보면은 단단하죠. 그 딱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뭔가 잎들이 보면 알차요. 보면은 색깔도 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관속을 한번 볼게요. 유관속을 보면 한 3개 정도 있고, 그죠? 수송 3개 있고, 여기는 2개 정도 있고, 아무래도 관속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개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관속 초세포가 이제 가장 키죠. 핵심이죠. 차이점인데, 여기 보면은 C3 식물의 유관속 초세포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요. 근데 C4는 보면 유관속초 세포 안에 엽록체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엽록체가 들어가 있다. 이 가운데에 이게 엽록체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강한 햇빛은 못 받잖아요. 그죠? 햇빛은 못 받지만 대신에 다른 건 할 수 있죠. 햇빛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반응, 안 반응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명반응은 못 하더라도 대신 명반응은 딴 데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해줘도 되고 어쨌든 얘들은 안 반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반응은.
그건 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시포식물의 엽육세포예요. 그죠? 엽육세포 여기 엽육세포고 옆에가 밑에가 유관속 초세포고 그 다음에 유관속 조직 이렇게 되죠. 유관속 조직 이거는 이제 물질 수송하는 것이니까 뭐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엽육세포하고 유관속 초세포라는 거죠. 유관속 초세포는 이 안쪽에 갇혀져 있다는 걸 일단 상상하시고 먼저 바깥에서 CO2가 들어왔어요. CO2가 들어오면은 PEP, 인산페놀, 피루부산 만나가지고 CO2가 만나가지고 탄소 4개짜리 옥살 아세트산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4개짜리를 만들어요. 우리 아까 C3 식물에서는 PGA, 탄소 3개짜리를 만들었는데 4개짜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PEP는 탄소 3개짜리예요. 그래서 탄소 3개짜리가 CO2의 탄소 1개랑 만나서 탄소 4개가 된 거예요. 그죠? 옥살 아세트산이 다음 단계로 말산으로 넘어갔죠. 말산으로. 그죠? 말산 혹은 아스파르트산이라 그랬죠. 혹은 아스파르트산. 이게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는데 이때 탈탄산 효소가 작용한다 그랬죠. 탈탄산 효소. 그게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면은 CO2가 빠져나오죠. 탄산이 빠져나오죠. CO2가 빠져나와서 이 유관속 초세포 안에서 역시나 켈빈 회로가 돌아가겠죠. 그죠? 켈빈 회로가 돌아가고 또 일부는 말산에 4개에서 탄소 1개를 떼줬으니까 3개 남았죠. 탄소 3개짜리는 다시 돌아가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다시 PEP가 되고 PEP는 또 CO2를 만나가지고 4개짜리가 되고 또 4개짜리에서 탄소를 빼가지고 켈빈 회로에 전해주고 3개짜리는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결론은 뭐냐? 바깥에 있는 이 CO2를 받아가지고 탄소 4개짜리를 만드는 목적은 엽육세포에서 이 탄소를 유한속초세포로 전달해주는 과정에 이게 탄소 4개짜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CO2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카르복실라제와 합쳐서 탄소 4개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여기서 한번 돌아가고 또 여기서는 원래 켈빈 회로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훨씬 복잡해졌죠. 훨씬 복잡해졌어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C3 식물로 따진다면은 암 반응이 이렇게 더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까 C3에서는 암 반응이 요 단계잖아요. 그죠? 요거였잖아요. 요게 C3의 암 반응이었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그죠? 딴 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4 식물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책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C4 회로는 열대 식물들이 광합성 때문에 생기는 광합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C4 식물은 이산화탄소 농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축한다는 게 뭐냐면 옥살아세트산 만드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광호흡을 하지 않거나 광호흡량이 대단히 낮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하여 광포화점이 높고 이산화탄소 보상점과 포화점은 낮다. 자,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다른 책에도 이건 많이 나와요. C4 식물은 광포화점이 높고 이산화탄소 보상점과 포화점이 낮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이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거는. 자, C4 식물이 고온 건조한 열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것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부분적으로 닫아도 광호흡이 적고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더운 지방에서 CO2를 별도로 저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CO2를 이산화탄소 하는 단계가 바로 옥살아세트산 만드는 그 단계였죠. 이렇게 농축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C4 식물이 C3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24 크리슐산 회로, 캠회로. 건조지대에 사는 일부 식물들은 그랬습니다. 건조지대. 자, 여기서는 지금 온도가 높고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온도가 높고라는 말은 없고 건조지대라고만 말이 바로 나옵니다. 건조지대. 그러니까 온도가 높든 낮든 건조지대에서 있는 식물들은 낮 동안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물이 귀하다는 얘기죠. 기공을 닫는다. 기공을 닫으면 CO2 유입이 차단되어 광호흡을 하며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온이 낮은 밤에는 기공을 열어서 CO2를 많이 흡수해서 커다란 액포와 물에 저장을 해 놓는다. 그리고 낮에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저장했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이러한 대사 경로를 돌나물과 그래슐레라이케이의 꿩의 비름이라는 식물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크리슐산 대사 캠이라고 하며 이러한 대사 경로를 가진 식물을 캠 식물이라고 한다. 그 돌나물과 할 때 크라슐스라고 있어요. 크라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그 캠 식물 하면 뚱뚱한 식물에 비만 식물 얘기하는 거죠. 캠 식물은 밤에 흡수한 CO2를 시토졸에서 말산으로 고정하여, 시토졸은 세포의 중요한 세포질 내를 얘기하죠. 내에서도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산으로 고정하여 액포에 저장한다. 그리고 낮에 액포에서 말산을 꺼내 필부산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엽록체로 유입시켜 켈빈 회로로 들어가게 한다. 캠 식물은 총 23과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읽고요. 그림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7-17 예, 그림 7-17을 보겠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공이 열려 있죠. 여기 기공이 열려 있습니다. 그죠? 기공이 열려 있어서 CO2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신 물이 빠져나가겠죠. 어쩔 수 없지.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청산작용이 일어납니다.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된 게 세포예요. 세포. 그죠? 세포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CO2가 들어옵니다. CO2가 들어와서 그래서 수소와 결합했네요. 그죠? 결합하고 아까처럼 PEP랑 만나가지고 옥살아세트산 만드는 건 같네요. 그죠? 같고 그 다음에 말산이 만들어집니다. OA에서 옥살아세트산에서 말산 이것도 탄소 4개짜리죠. 그죠? 4개짜리 만들어지고 아까 C4에서는 이게 NADH 사용되는 게 이게 생략돼 있었죠. 그죠? 생략돼 있었는데 여기는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정된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소가 첨가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첨가돼서 이 말산이 액포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 액포상에 말산이 저장된다. 밤에는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낮이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공이 닫혀버렸어요. 그죠? 기공이 닫혀버리니까 CO2는 못 들어오고 물도 못 나갑니다. 바깥으로 못 나가고 이 세포 안에서만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액포에 있던 말산이 다시 바깥으로 나오죠. 그죠?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CO2를 만나가지고 저장했던 CO2를 끄집어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탈탄산회로 효소가 작용하겠죠. 그럼 CO2가 빠져나와서 이 CO2가 엽록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엽록체 안에 들어가면은 명반응이 일어나겠죠. 안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켈빈 회로가 돌아가서 전분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경로로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서 삼탄당에서 인산이 붙고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도 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예요. 삼탄당 당연히 탄소 3개짜리고 3개짜리가 두 개 합쳐지면 6개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죠. 여기도 이제 지금 단계는 많이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피루부산 자체를 가지고 그냥 바로 전분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정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시라는 뜻에서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면 밤에는 기공이 열렸다. 그래서 밤에 CO2를 받아들였다. 들여가지고 지금 PEP랑 옥살아세트산 PEP랑 만나가지고 PEP랑 그 CO2가 만나가지고 옥살아세트산이 되어가지고 말산으로 해서 저장했다. 저장한 다음에 낮이 되면은 말산을 끄집어내가지고 CO2를 다시 분리해서 켈빈 회로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뭐 피루부산 쪽으로 가가지고 피루부산 남는 거는 와서 또 전분으로 바로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분으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세부적인 과정은 아마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셔야 되고 C4하고 C3는 흐름이 이런 것이다. 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해만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어디서부터 읽게 되냐 하면은 184쪽에 밑에서부터 6째 줄에 캠식물은 총 23과에서 발견되는데 그중에서 돌나물과와 선인장과 식물은 대부분이 캠식물이다. 이거 알고 계시죠? 돌나물과에 아케베리아, 칼랑코의 돌나물, 그리고 선인장류, 그 밖에 용설란, 파인애플, 일부 난류 등은 대표적인 캠식물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다육질, 뚱뚱이들이며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작고 각층이 두껍게 발달하며 기공이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도 기공 궤도가 작고 열린 빈도도 적다. 그리고 액포가 큰 것이 특징이다. 왜? 말산으로 저장을 해둬야 되니까. 이런 특징은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해부학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1g을 고정할 때 C3 식물은 400에서 450g, C4는 250에서 300, 캠은 50에서 100g 정도의 수분을 소모한다. 캠 식물도 물이 풍부하여 낮 동안에 기공이 열려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으면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C4 경로로 전이 되기도 한다. 그날따라 날씨가 특별히 좋았어요. 건조하지도 않고 뭐 사막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 C3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 식물은 여기 보면 아이스 플랜트라고 되어 있냐, 그죠? 아이스 플랜트. 평상시에는 C3 식물로 일반적인 대사 경로를 가지지만 고온이나 수분 스트레스 받으면은 캠 경로를 이용한다. 이게 저도 뭐 아이스 플랜트가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저 남아프리카의 사막 지방 같은 데를 가면은 예를 들어 선인장 종류 중에 선인장이 아니죠. 국화 쪽이네요. 송엽국이라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렇대요. 아이스 플랜트, 얼음 식물. 좀 이상하네, 그죠? 자, 역설적으로 수생식물에서도 캠회로가 발견되는데 이는 수생 환경에서 저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캠은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온 건조한 곳에서도 광호흡을 극복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달시킨 것이다. 캠은 건조라는 말, 물론 고온도 해당은 되겠지만은 추워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CO2가 부족한 곳,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C3 식물, C4 식물, 그리고 캠 식물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7-1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표 7-1이 표 7-1이 만들어 놓은 게 아이고, 없네요.
자, 그러면은 표를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잎의 내부 구조 및 해부 형태를 보시면은 C4식물이 보시면은 유관속 초세포가 발달했다 그랬죠. 그 안에 엽록체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특이 사항이었고, 캠식물 같은 경우에는 액포가 발달해 있다. 책상 조직이 없고 액포가 발달돼 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라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까 루비스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O2 고정 효소. C3 식물에서는 RUBP랑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C4에서는 PEP, 인산 연올피르부산. 얘는 탄소 3개짜리였죠. 얘가 CO2를 만나가지고 탄소 4개짜리 최종적으로 말산으로 만들어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을 때는 RUBP랑 만나서 일반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O2랑 ATP랑 NADPH 비율을 보면은 C3 식물은 1대 3대 2. 이게 1대 3대 2가 뭐냐 하면요. 탄소 CO2 6개가 들어오면은 ATP가 18개 만들어졌죠. 그죠? 필요했죠. 그 다음에 NADPH가 12개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약분하면은 1대 3대 2가 되죠. 그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C4 식물은 1대 5대 2가 되네요. 그죠? 아까 ATP 들어가는 거 마지막에 한번 있었죠. 그 다음 캠 식물은 1대 6.5대 2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C4하고 캠 식물은 에너지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정산율은 보면 당연히 캠 식물이 제일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엽록소의 비율도 보면은 B분의 A의 비율이에요. A가 얼마나 B에 비해서 많으냐 따졌을 때 C4 식물이 보면은 엽록소 A가 많죠. 그죠? 유관속 초에도 엽록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 요구도라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 이거는 아까 할 때, 뭐야, 탈탄산 작용할 때 나왔죠. 그래서 C3는 필요 없지만 C4하고 캠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상점은, CO2 보상점은 당연히 C4랑 캠이 낮다 그랬고, 그 다음 나머지 광호흡은 보면은 날씨가 고온 건조할 때 C4 식물은 유관속 초세포만 광호흡이 있고 캠 식물은 정호 후에 측정을. 이건 자세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정 온도 나와 있고 건물 생산량이 보면은 C4 식물이 아무래도 39니까 많죠, 그죠? 39 플러스 마이너스 17이니까 C4 식물이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잡초 종류라든지 C4 식물들이 좀 잘 자라죠, 그죠? 빨리 자라죠, 그러니까 유별나게 자라죠. 밑에 조그만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카르복실라제는 이게 이제 루비스코 얘기입니다. RUBP 카르복실라제와 PEP 카르복실라제가 관여한다. C4 식물과 캠 식물은 C3 식물에 비하여 잎의 해부 형태가 다르고 PEP 카르복실라제가 관여하고 증산율이 낮고 나트륨에 대한 요구도가 있으며 나트륨 요구도는 121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고 광합성 측정 온도가 낮다. 이게 나트륨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게 C3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죠. 체내에 물이 있으니까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날씨가 괜찮네. C3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생산 효율이 C4랑 캠이 생산 효율이 아주 월등히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C4하고 캠을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은 불량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C4랑 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C3 식물하고 C4 식물이 있다면은 먼저 기공은 닫힌다. 날씨가 고온건조한 상황에서, 그죠? C4는 부분적으로 열립니다. 부분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야 유관석 초세포에서 어떤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육세포. 암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암 반응은 기능이 정지가 돼요. C4는. 기능이 정지가 되죠. 날씨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고온 건조. 날씨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C4 식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CO2를 고정해서 어디로 전달하느냐? 유관속 초세포로 전달하죠. 전달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내부에서는 실제로 암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관속 초세포. 기능이 없죠. 그죠? 광합성과 관련된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C4 식물은 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C4 식물은 하고 다르게 캠은 뭐예요? 밤낮을 바꾼 거예요. 밤과 낮을 바꿔서 이렇게 C4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C4하고 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밤낮을 바꾼다는 차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요. 186쪽부터 하겠습니다.